부자는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지만 가난한 자들은 돈의 꽁무니를 쫓아다닌다. 그러니 돈이 자신에게 들어오면 감사히 받으면 된다. 나는 운이 좋아서 돈이 달라붙는다 라는 메시지를 당신의 우주에 보내라. 말하는 대로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정확히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유산으로 자산이 아니라 빚을 물려받고 끝없이 사업을 읽어봤지만 IMF로 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무너지기를 계속 반복한 끝에 200억 자산을 거머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이용기 님의 저서죠. 부자 아빠 돈 공부에 담긴 보석 같은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부를 일구는 제대로 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사소한 일에 감정이 상해 큰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았다. 감정이 상하면 냉정하게 보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다. 긴장감, 스트레스가 심하고 조바심 나는 상태가 많았다. 그럼에도 내 아들, 딸에게 가난만은 대물림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다. 네, 저자는 시골에서 그렇게 부유하지도 그렇다고 많이 가난하지도 않은 집에서 무려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강인한 어머니는 교육열이 대단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당시는 시골에서 장남 하나 대학 보내는 것도 힘들다 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저자의 부모님은 물려받은 논밭까지 전부 팔아서 6남매를 가르치는데 애를 썼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당시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한 저자의 아버지는요. 그 어떠한 사업가적 마인드나 태도 없이 일단 6명의 자식들을 끝까지 교육시키기 위해 10년간 이런저런 사업에 손을 댔다고 하는데요. 방수 페인트 시공업, 연탄 아궁이 설비업, LNG 대리점까지 종류도 정말 다양했어요. 중요한 건 손대는 것마다 다 망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일이 터집니다. 저자가 16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청천벽력 같은 고통이 온 가족을 덮친 겁니다. 1979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온 가족이 고군분투하던 시간이 갑자기 올스톱 돼버린 겁니다. 저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도 기가 막혀요. 아직 대학에 들어가지 않은 막내인 저자와 아버지, 어머니가 셋이 늦은 점심을 먹고 있는데요. 친척 채무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간 작은 아버지에게 전화가 온 거죠. 아버지는 큰 소리를 치다가 이내 호소합니다. 너가 이 돈을 갚아줘야 문제가 해결이 돼. 내가 너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뻔히 아는데 그 차 그거 팔아야 하지 않겠어? 지금 그렇게 큰 집에 사는데 좀 작은 평수로 이사가는 방법도 있고. 당시에는 사업을 하면 친척 간에 돈 빌려주고 빌리는 일이 참 많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부지기수였던 거예요. 작은 아버지는 아이들 핑계를 대면서 집을 좁힐 수도 없고 차를 팔 수도 없다며 돈을 못 준다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울그락불그락해진 저자의 아버지는 가만히 듣다가 벼랑간 갑자기 너 이놈 하고 소리치면서 전화를 하다가 뒤로 넘어지셨다고 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저자의 아버지는 이렇게 유언 한마디 못한 채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큰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고요. 조문으로 오는 사람이 점점 늘어갈수록 얼굴이 벌개져서 차용증을 들고 오는 손님들도 늘어갔습니다. 빌려준 만큼 빌린 돈도 많았기에 가족들의 채무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액수였고요. 식구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걸 보다 못한 아버지의 사촌형이 빚잔치를 제안합니다. 가진 돈 전부를 그냥 다 내놓고 채권자들한테 나눠 가지라고 하는 걸 당시에 소위 빚잔치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장남은 유학 중이었고 큰 누나는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위로 형들은 줄줄이 다 군대에 있었기에 사실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사람들한테 떠밀려 결국 빚잔치는 열렸고요. 가족들은 살던 집 하나 제외한 새마을 주택 6채, 논 9마지기로 빚잔치를 끝냈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 이걸로 깔끔하게 끝나질 않죠. 다른 채권자들이 다시 차용증을 들고 나타났고 형들은 다시 생긴 빚들을 갚아 나갑니다. 그렇게 9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막내인 저자도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9년이 지났지만 집안의 빚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저자는 매월 30만 원씩 3년간 빚을 갚아야 했죠. 1988년 6월자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당시 도시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약 61만 원 정도였대요. 이걸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요. 대략 월 임금 33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당시 월 평균 임금이 61만 원이라는 이 숫자도요. 사실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벌이가 좋은 사람들의 평균 수입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설렁탕이 2,000원이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저자는 자기가 받는 월급의 3분의 2를 무려 3년간 갚아 나가야 한 거죠. 네, 여기서 저자는 결심을 해요. 뼈저리는 가난을 겪으면서 내가 다시는 돈으로 고통받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겁니다. 저자는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해요. 살아보니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는 빈 지갑이더라. 유산으로 빚을 받아보니까 나는 더 간절했다.
저자는 고등학생 때 공납금을 제때 내지 못해서 복도에서 몽둥이로 머리를 맞았던 서러움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독서실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며 공부했고요. 아버지의 그런 결말을 보며 자란 저자는 사업엔 손도 안 댈 법한데 결국 자신이 이 사업 이걸로 보란듯 성공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당시 저자는 마인드가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일단 돈 욕심만으로 투자를 시작합니다. 삼짓돈으로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고 회사에서 직원 복지제도로 주는 주택 취득 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끼고 첫 집을 매입했어요. 집안 환경상 또래들과 달리 대학생 때부터 돈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살았기 때문에 저자는 대출 금리 이런 거에 빠삭했던 거죠. 당시 은행 대출 금리가 연 13%에 달했다고 해요. 연체율은 19%를 넘나들었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해주는 대출은 4% 정도였으니까 진짜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었던 거죠. 저자는 기회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거의 대부분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해요. 결혼하고 맞벌이를 했지만 둘째를 임신하면서 아내는 사표를 던집니다. 외벌이로 두 아이를 키우는 건 벅찬 일이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당시에 개포 주공 아파트를 살 기회를 놓쳤다고 탄식합니다. 저자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해요. 그때는 눈앞에 주식 수익 이런 거에 미쳐서 더 멀리 보는 눈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몇 년 뒤 IMF가 터집니다. 회사는 거의 매달 월급을 삭감시키거나 반납시켰고요. 투자한 주식은 헐값이 됐죠. 우리 사주로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도 반값이 됐고요. 이 무렵 아내가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맞벌이에 나선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합니다. 아내분도 정말 대단하죠. 어쨌든 저자는 잡초처럼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그 유명했던 대망의 1999년 주식시장을 마주해요. 당시 코스닥에 IT 관련주 광풍이 불었잖아요. 미국 월가를 진짜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닷컴 버블의 한국판이었던 거죠. 이때는 수십 일 동안 상한가 치는 건 예사였으니까요. 인터넷 전화 관련주, 인터넷 보안 관련주에 눈이 멀었던 저자는 그렇게 딱 두 종목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동안 잡초처럼 그렇게 쌓아 올린 모든 재산을 다 잃은 거예요. 네, 저자는 이때 평생 다시는 주식에 손도 대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저자는 이때 절실히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내가 뭔가를 모르고 있다. 저자의 불안과 초조, 뭐라고 딱 설명할 순 없지만 막 쟁취해야 한다는 부에 대한 지나치고 어긋난 마음이 결국 돈을 다 잃게 만들었죠. 큰 돈이 잠깐의 쾌락처럼 왔다가 곧바로 지옥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고요. 그럼에도 저자는 뭔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진짜 부자는 한탕이 아니라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걸 알았을 뿐이죠. 네, 저자는 일단 천천히 가기로 합니다. 이때 저자가 했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죠. 월급을 받고 저축을 하고 종잣돈을 모으고 투자를 해서 주택을 구입한다. 그렇게 계속 돈을 불려나간다. 그리고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돈을 대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다. 내가 돈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돈을 대접해야 한다. 네, 이때부터 저자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절약하되 인색하지 않았고 자기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남의 것도 귀하게 여겼죠. 이때 저자는 사람이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큰 돈은 절대로 굴러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에너지니까요. 그는 말합니다. 절약의 반대말은 낭비다. 뷔페에서 먹지도 못할 만큼 음식을 담아오는 사람을 보면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번 돈은 스스로 만든 행운으로부터 온다. 네, 저자는 정말로 그냥 착실하게 그리고 느리게 갔습니다. 저축을 하고 공부를 해서 돈이 될 금싸라기를 알아보고 묵혀두는 데 집중했죠. 저자는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안정된 것은 하나도 없음을 나는 안다. 그러니 성공에 너무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말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이다. 그렇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갑자기 일어난다. 2002년 다니던 회사가 인수합병되면서 나는 갑자기 퇴직했다. 그렇게 39살에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 한 번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시험대에 오른 거죠. 다행히 아내가 임용고시 합격 후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벌고 있으니까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 돈을 들이지 않고 사업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니던 회사와 연관된 분야에서 창업을 하기로 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사무실을 마련했어요. 다니던 회사 후배를 고용했고요. 중고 제품들로 사무실을 갖추고 미미하게나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요,
어릴 때부터 직접 보고 겪었던 것들의 영향 때문에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꼈다고 해요. 큰 결정을 앞두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 못 자는 일도 많았고요. 매출도 부침이 심했습니다. 큰 돈을 벌 때도 있었지만 만성 적자가 나서 철박한 순간도 많았고요. 저자는 정말 안정적으로 가고 싶었지만 사채를 빌려서 직원 월급을 주기도 하고 사기를 당해서 큰 돈을 잃기도 했습니다. 뭔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경제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 같았죠. 다행히 그 후 10년 동안 저자는 사업이 잘 돼서 호황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부터는 이상하게 사기를 참 많이도 당했는데요. 심지어 수십억 원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요. 국세청 조사를 숱하게 받고 사기꾼을 고소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22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저자는 가장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언행일치. 저자가 직장인이던 시절에는요, 돈에 관해 뱉은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는 원칙을 지키는 게 비교적 쉬웠습니다. 자기 돈만 관리하면 되니까요. 내가 절약하겠다는 원칙 내가 지키고 내가 여기에 투자해서 돈을 넣겠다는 것도 스스로 알아서 잘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해 당사자가 많아진 이 사업이란 영역에서 이 원칙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에게 수시로 돈을 빌리고 갚는 일을 반복하고 누군가에게 월급을 주고 대출을 받고 세금을 내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영역에서 다른 사람이 또 구멍을 내면 틀어지니까 저자에게 이 돈 관리라는 게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제 기간을 딱 잡고 아예 이것들을 바로 잡았습니다. 돈에 관한 약속을 절대 허투루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모든 일은 내가 내어주는 만큼 나에게 찾아온다. 다시 한번 말한다. 스스로 번 돈은 스스로 만든 행운 덕분에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돈을 다루는 태도에 있어서 이 행운은 신뢰다. 돈과 신뢰를 쌓는 즉시 부는 찾아온다. 약속을 잘 지켜라. 일관성 있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해라. 말이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고 진심으로 소통하라.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라. 이것이 바로 언행일치다. 네, 저자가 내 월급 귀하게 여기던 시절을 넘어서 다른 사람 돈까지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는 차원으로 레벨업을 하니까요. 사업이 탄탄해져 갔습니다. 곧바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요. 분명 그 사업의 재무제표, 대차대조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저자는 말합니다. 얼마를 어디에 쓸 것이며 정확한 날짜로 10원 한 장 빼놓지 않고 모두 적어야 한다. 사업하는 사람에겐 이것이 특히 중요하다. 어영부영 넘어간 돈에 대한 구멍이 나중엔 쉴 새 없는 틈이 되어 돈을 가져간다.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바로 암산한다. 코코 샤넬은 이런 말을 했다. 상대가 부자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다. 그보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본다. 라고 말이다. 그러니 나도 이것을 그대로 활용한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 상대의 태도가 보인다. 그렇게 상대의 매출이 얼마인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추측한다. 식당에 가면 매상은 얼마인지, 원가와 인건비, 임대료를 추측해 가게의 수익을 가늠한다. 추측한 수치가 맞든 안 맞든 중요하지 않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을 머릿속으로 암산하고 바로 출력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런 소위 경제적 사고가 부자의 기본 자세라고 믿고 있다. 더 나아가 보자. 부자는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지만 가난한 자들은 돈의 꽁무니를 쫓아다닌다. 그러니 돈이 자신에게 들어오면 감사히 받으면 된다. 나는 운이 좋아서 돈이 달라붙는다 라는 메시지를 당신의 우주에 보내라. 그 다음 부자가 하는 말을 써라. 부정적인 말 절대 하지 마라. 망했다거나 재수가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지 마라. 대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인상이 좋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매일 하라. 말하는 대로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입이 뇌를 작동시키는 스위치라고 생각하라. 스위치를 올리자마자 자동으로 돈이 나를 사랑한다. 나도 돈을 좋아하지만 돈이 나를 더 좋아한다. 나는 재수가 좋다. 돈에게 감사한다고 되뇌어라. 일어나자마자 거울 앞에서 이야기하라. 무엇보다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자세부터 갖춰라. 부드러운 말투만큼 표정과 몸짓도 중요하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다 보면 이런 태도가 곧 부를 끌어오는 태도이고,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당신이 어디에 있건 돈이 끌려온다. 저 사람은 재수가 좋다. 그러니 나도 재수가 좋다고 말하라. 그 재수 좋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라. 이런 나에게 돈이 끌려올 거라고, 돈에게 감사한다고 말하라.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평소 항상 말씀드렸던 끌어당김을 대하는 태도의 정석이죠. 이 태도는 반드시 습관으로 만들어 버려야 해요. 불을 끌어당기는 이 습관은요, 처음 시작될 때는 보이지 않는 얇은 실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반복될 때마다 실이 두꺼워지는 거죠. 그리고 두껍고 단단한 그 실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꼼짝없이 묶는 거대한 밧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실 한 가닥 한 가닥이 밧줄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말 한마디 한마디의 형태로 한 가닥씩 보태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마인드, 태도 외에도요, 재테크에 도움이 될 만한 33가지 기술을 책에 적어 두었는데요. 이 모든 기술이 마인드를 만나지 않았을 땐 무용지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저자의 마인드란 딱 만났을 땐 사람 인생 통째로 바꿔버리는 트리거로 작용한 거죠. 유독 운이 따르는 사람,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사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운과 기회는요, 자기가 만나길 바라는 그 운과 기회를 이미 만난 사람처럼 말로, 행동으로 계속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은 저자의 마지막 말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행복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